여보, 당신 짐 다 쌌어요? 우리 이제 진짜 나가는 거예요. 응,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동안 10년이었는데 정말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미 전세 계약도 했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두근거림이 두려움인지 해방감인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손에 닿는 가방, 지퍼가 차갑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할 만큼 따뜻하다.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서울에 사는 김민준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10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선택을 했어요. 입 밖으로 꺼내자 나 자신에게도 낯설었던 문장이 조금 익숙해진다. 선택했다. 그 두 글자가 내 어깨를 조금 세워준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사위였어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회사 준비하고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수진이는 혼자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장모님, 저도 생활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생활비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말댔고요. 그 말은 칼처럼 짧았다. 짧아서 더 아팠다. 나는 매달 급여 명세서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이 정도면 인정받겠지. 하지만 얹혀 산다는 말은 봉투 두께와 상관없이 날아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얹혀 산다.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드리고 있었는데 얹혀 산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장모님이 민준 씨,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하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실 때가 행복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인정받는구나. 내가 좋은 사위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다정함이 약속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약속은 조용히 형태를 바꿨다. 감사는 요구가 되었고 부탁은 지시가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하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민준 씨, 주말에 우리 집 페인트 칠 좀 해줄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민준 씨, 제 차 수리 맡기는 거 좀 알아봐줘요. 사위가 이런 거 해야죠. 민준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친척 이사 가는데 도와줘야지. 사위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들이 늘어났다. 당연한 인사, 당연한 심부름, 당연한 희생, 당연이란 말 앞에서 내 주말은 점점 말라갔다.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 댁일로 보내야 했어요. 청소, 수리, 심부름, 친척 행사. 제 시간이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모처럼 쉬는 주말에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 민준 씨, 오늘 우리 집 수도꼭지 좀 고쳐야 하는데 친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아, 짜증나.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고생하고 주말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우선이라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노동력이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집사 같더라고요. 아니, 집사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집사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휴일도 있잖아요. 내 이름은 어느새 사라졌다. 민주는 사위가 되었고 사위는 손발이 되었다. 손발에는 마음이 없다 여기는 듯했다.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독감으로 온몸이 열이 올라 누워 있을 때였어요. 민준 씨, 아프신 건 알겠는데 오늘 마트 장보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그것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마트 장보기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아프다는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불편의 원인으로 취급됐다. 나는 열로 달아오른 이마를 손등으로 눌렀다. 손등에 닿은 내 열기만이 나의 상태를 인정해 주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저를 괴롭혀왔던 디스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주말마다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수진아, 나 입원해야 한대. 입원이요?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장모님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이번 주 토요일 친척 잔치는 어떻게 하죠? 민준 씨가 차 운전해서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끊어졌다. 애써 묶어온 끈, 가족이라는 단어에 기대 묶어둔 끈, 툭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입원한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친척 잔치 운전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입원 당일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미안한 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엄마가 저한테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준비 좀 도와달래요. 병원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가봐.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마음은 입술에 걸려 오래 떨렸다. 괜찮다는 말은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자주 한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웠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아플 때조차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환자는 어땠는지 아세요? 입원하자마자 부인이 계속 곁을 지키고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서 아빠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밤이 되어도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병원 형광등의 빛은 너무 하얗다. 그 하양 속에서 내 마음의 색이 더 또렷이 보였다. 푸르스름한 외로움, 검은 자책, 그리고 아주 희미한 회색의 분노. 분노는 조용할 때 가장 멀리 번진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민준 씨, 퇴원 잘했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 토요일에 우리 친척 모임 있는데 운전 가능하시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입원하고 퇴원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친척 모임 운전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확실했다. 사위라는 이름으로 나는 사람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잃었다. 수진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대리기사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사위가 입원했는데 대리기사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운전기사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돈 얘기는 늘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돈으로 셀 수 없는 것들, 시간, 배려, 휴식, 존중은 자주 빠졌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내와 장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엄마, 민준이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뭐가 힘든데? 민준이가 요즘 자꾸 불평을 해요. 주말마다 쉬고 싶대요. 쉬긴 뭘 쉬어. 사위가 장모 집안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민준이가 자꾸 우리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자고 해요. 불평, 그게 불평이었나요? 주말마다 장모님 댁 일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불평이었나요?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민준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한데 이사도 누가 도와주고 수리도 누가 하고 운전도 누가 해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어요. 그 대화는 내 존재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사실 요즘 민준이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모님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와 장모님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어야 편하다는 얘기였죠. 1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장모님이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민준 씨, 이번에 우리 친척들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저도 같이 가는 건가요? 민준 씨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편히 쉬어요. 우리 가족끼리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무료 노동력 취급하면서 가족 여행에는 안 데려가.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장모님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38년 동안 나는 착한 사위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민준으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결심이 마음속에서 의자가 되어준다. 그 의자에 앉으니 허리가 덜 아팠다. 장모님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장모님이 좋아하는 반찬과 아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지? 이 집은 장모님 명의였지만 저도 10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들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마치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장모님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준 씨, 주말마다 우리 집 일 도와주세요. 민준 씨, 운전 부탁해요. 민준 씨,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집사 같았어요. 아니, 집사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집사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무료 노동력 취급하면서 가족 취급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전세,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둘이 살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집을 마포구에 괜찮은 투룸이 있더라고요. 사진 속 작은 거실에 햇빛이 들어와 있었다. 햇빛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이 내 편처럼 느껴졌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마포구 투룸 전세 매물 보고 싶은데요.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집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하시겠어요? 네,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부인분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곧 이야기할 겁니다.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제 의지로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보증금은 제 적금을 해약해서 마련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계약금을 내고 한 달 후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도장 소리가 탁 찍혔다.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오래 메아리 쳤다. 살자. 내 이름으로 제 친구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재훈아, 나 다음 달에 이사 가. 갑자기 왜? 장모님 댁에서 나가서 수진이랑 둘이 살려고. 민준아, 무슨 일 있었니? 재훈이는 제 절친이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민준아. 진작 그랬어야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재훈이가 응원해 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독립해서 살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주말마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장모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짐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뒀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해뒀어요. 드디어 장모님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내가 밝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왔어요. 여행 정말 좋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신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 씨, 이 박스들이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마포구로.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장모님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 살려고요. 뭐라고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1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장모님께서는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동안 저한테 한 것처럼요. 민준 씨,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가족끼리만 여행도 다녀오시고 저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장모님이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주도 가족 여행에 저는 왜 빠졌나요? 10년 동안 주말마다 장모님 댁일 도와드리면서 제 휴식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있어야 했고요.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저도 10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들였어요. 하지만 늘 얹혀 산다는 소리를 들었죠. 이제 정말 독립해서 제 돈으로 제가 살고 싶어요. 여보, 그건 우리가 미안해. 장모님이 너무 하신 거야. 이제라도 바꾸면 안 될까? 바꾼다는 말은 쉽다. 하지만
과거는 수정되지 않는다. 미래만이 수정 가능할 뿐. 장모님이 머뭇거리더라고요. 민준 씨, 그동안 제가 좀 심했나 봐요. 하지만 사위가 장모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10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 대기일 하면서 제 휴식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위도 사람이에요. 쉴 권리가 있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장모님이 사위가 그런 불평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불쾌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 대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청소, 수리, 운전, 이사 돕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아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 정말이에요. 그럼 왜 저보고 무료 노동력 취급했어요? 그리고 가족 여행에는 왜 안 데려갔어요? 제가 입원했을 때는 당신들은 왜 그렇게 바빴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 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당신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아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1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요?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무료 노동력이었을 뿐이죠. 장모님은 당신 딸이랑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아내가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여보, 진짜 나가는 거예요. 응. 그때 장모님이 또 끼어들었어요. 민준 씨, 수진이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수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수진이 생각. 제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딸 핑계 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딸 걱정이라뇨. 그리고 수진이가 혼란스러운 건 당신들이 지금까지 사위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위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죠. 아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집에 낸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비.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그건 그동안 제가 장모님 대기를 해드린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일했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정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38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착한 사위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뇨.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어요.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장모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컵에서 오르는 김이 가볍다. 그 가벼움이 오래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씩 들어올린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주말에도 바쁘게 움직이며 장모님 댁 일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저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8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10년 동안 살았는데 제 물건은 책 몇 권과 옷까지 박스 5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형님,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10년 살면 짐이 엄청 많은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장모님 댁이라는 데만 시간을 썼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건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38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장모님과 아내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장모님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민준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간단한 이별일수록 오래 남는다. 길게 붙은 말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지만 짧은 말은 못 박히듯 마음에 남는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가면 나는요? 수진아, 당신이 선택해. 나랑 같이 갈 거면 지금 짐 싸. 안 그러면 여기 남아. 당신한테 일주일 시간 줄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모님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1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친구 재훈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38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재훈아,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민준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장모님 댁과 회사만 오가며 오직 장모님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장모님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내와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장모님 댁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1시간을 달려서 마포구 새집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쾌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새집은 사진보다 더 좋았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재훈이가 냉장고에 음식을 사다 놨더라고요. 민준아,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2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20년이라는 숫자가 내 어깨에 얹혀있던 10년을 조금 가볍게 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이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고요한 정막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평화로웠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장모님의 잔소리, 아내의 한숨,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서 잠들 수 있다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강으로 나갔어요. 혼자서 첫 산책이었어요. 난생 처음 주말 아침을 온전히 제 것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한강을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강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동네 카페에 들어갔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조용하고 한강도 가깝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 말이 내 등에 작은 손처럼 얹혔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는 손길. 그동안 살던 장모님 댁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수진이 남편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토스트.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먹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 갔어요. 작은 마트였는데 정말 편했어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사위, 누군가의 남편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민준이었어요. 그날 밤 한강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김민준으로 살자. 38년 동안 착한 사위로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민준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3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새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래? 여보, 나 지금 집 앞에 있어. 문 좀 열어줄래?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얼굴도 수척하고 들어와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여보, 여기 정말 좋네. 한강도 보이고 조용하고. 응, 좋아. 그런데 나 없이 외롭지 않아?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아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뭐가? 엄마랑 둘이 사는데 정말 답답해. 엄마는 맨날 당신 욕만 하시고 나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고. 듣고 보니 장모님이 이제 딸한테 의지하려고 하나 봐요. 그동안 제가 다 해주던 일들을 이제 아내가 해야 하니까 힘든 거죠. 엄마가 맨날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여보, 나 이제야 당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힘드시대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네. 그리고 여보, 나 당신이 그립더라. 매일 당신 생각나. 그리움은 종종 뒤늦게 찾아온다. 하지만 뒤늦다고 그 진심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아내가 울먹이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했어.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여보, 나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랑은 떨어져서 살게. 우리 둘이만.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수진아, 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당신 없이는 안 되겠더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누구 눈치 보지도 않아. 그래도 나는 당신 아내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 마음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림의 기준이 있었다. 나 자신.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조건이 있어. 뭔데? 첫째, 장모님과는 완전히 별거여야 해. 명절에만 인사 가는 거로. 둘째, 주말은 내 시간이야.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일하지 않아. 셋째,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해. 더 이상 당연한 건 없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았어. 다 지킬게. 진짜 약속해. 응, 약속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부부로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산 지 3개월이 됐어요. 장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의견을 존중하고 주말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집안일도 함께 하고요. 얼마 전에는 장모님이 전화하셨어요. 민준 씨,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더라고요. 불편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다. 그 말 속에 조금의 성찰과 인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미움을 놓았다. 미움은 오래 품으면 내 손부터 데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하기로 했어요.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건 저한테도 독이니까요. 매주 일요일마다 한강을 산책해요. 아내와 함께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걷거든요. 수진아, 행복해. 응,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니, 변해야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 일방적인 희생은 나도 상대방도 망친다는 것. 진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